안녕하세요. 행정사 민법 총칙과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조민기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번 2021년 9월 18일 날 치러졌던 행정사 2차 시험 민법 계약 파트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예시 답안지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문각 에듀스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걸 좀 참고해서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분석하고 내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그건 좀 읽어보시고요. 바로 중간에 문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그 50분 동안에 논술형 하나, 약술형 3개를 써야 됩니다. 시험 시간 주어지는 건 50분이라는 소리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란하고 같이 해서 100분 동안 보거든요. 100분 동안 보는데 민법 계약법에 할당된 시간이 50분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조절해서 절차론과 이렇게 좀 많이 써도 되고 더 적게 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50분 안에 써야 되는데 첫 번째 논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논술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20분 안에 써야 되는 거죠. 20분 안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약술형이 3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술형은 하나에 10분씩 쓰면 30분 안에 쓰면 이제 50분 안에 답안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20분, 30분 안에 그 문제를 읽는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1번 문제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는 데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1번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 부담무 증여와 그 다음에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를 물어봤는데 그게 다 수업 시간에 우리가 A급 문제로서 찍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다행히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그 읽어보다 시간을 다 지나갔죠. 간단히 한번 볼까요? 갑은 2000년도 3월경에 늦은 나이에 홀로 탈북해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탈북 후 10년 동안 일을 모은 돈으로 5월경 음식점을 열었고요. 어려운 생활을 등을 이유로 일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어느덧 80세를 바라보는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줄 가족이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다 그랬죠. 상속 문제가 좀 생기겠네요. 최근 들어서는 더 나이가 든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 많아졌고 이런 말 쓰다 계속 문제가 길어지는 거죠. 더 들어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졌다. 이에 갑은 음식점 개업 초기부터 자신을 돌봐 성실히 일하던 종업원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스토지를 줄 테니 증여죠.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니까 대가 없이 주는 거니까 증여. 앞으로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부담부 증여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제 을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첫 번째, 엑스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법적 성질, 부담부 증여죠. 그래서 이건 1번은 10점이 배점도 있지만 별 쓸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부담부 증여다. 그렇죠? 너무 쓸 게 없어서 부담부 증여에 관한 특칙을 조금 썼습니다. 안 쓰기에는 너무 답안지가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편무 무상계약이지만 조문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담 한도 내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 책임진다. 두 번째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동시이해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인데 보통 해제도 여기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2개 조문이죠. 근데 뭐 더 이상 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2번이죠. 근데 2번도 이렇게 길죠. 이게 뭐냐면은 둘째 줄 밑줄 약속한 부양을 안 하고 있대요. 이게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죠. 그럼 찾아와야겠죠. 그 물건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어갔던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를 주장하던 취소를 주장하던 또는 해제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없고요. 부양을 불이행한 경우를 이게 채무 불이행으로 봐가지고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쟁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담부 증여 이렇게 이행이 된 후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마지막에 두째 줄입니까? 갑의 엑스토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봐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수중자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에 관한 조문이 하나 있거든요. 556조에 증여 파트에서 혹시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약속했던 부양을 안 하는 게 배은망덕한 행위, 망은행위에 해당해서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쟁점이 하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데 물어보신 분이 이것저것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시해보고 당부를 검토해보라 그랬으니까 저도 그 문제에서 똑같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문제의 소재죠. 첫 번째, 망은행위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하나. 두 번째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하나. 이 두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 건 안 되고 뒤에 건 됩니다. 자, 2번, 망은행 해제. 망은행 해제는요, 그 의의에 있는 것처럼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증여자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증여를 해지할 수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실 게 여기서 말하는 부양 의무는요 법적인 부양 의무를 말합니다. 약정의 부양 의무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아무 그 연고도 없는 자기 종업원이었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법적 부양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 법적 부양 의무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 974조 직계혈족 및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갖지 않은 친족 간의 부양 의무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넘겨보시면 해지할 수는 없다. 556조 망은행위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럼 뭐는 가능하냐? 3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 이걸로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의 불이행을 해지할 수 있냐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부양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할지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과로서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안 해결 보시면 해지하시려면요 일단 부양을 이행 지시하고 있는 거니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시고 그 최고 기간 내에도 이행이 없죠? 그럼 이제 해지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지하고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을 주장해서 이게 포인트죠. 이미 이행한 엑스토지의 반환과 토지도 돌려받고 등기도 말소시키고 이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1번, 2번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채무 불이행 해제가 가능하겠냐에 대한 그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8회까지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준비를 했고 수업 시간에도 우리가 예시 답안지도 여러 번 써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죠. 3번도 별거 아닙니다. 3번도 갑이 을에게 지속적으로 부양 의무 이행을 요구하자 을은 견디다 못해서 갑에게 기존의 합의로 없던 걸로 하자고 제안했죠. 이걸 합의 해제라 그래요. 합의 해제는 이제 해지하자고 합의하는 거죠. 그래서 갑도 을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넘겨주기로 합의했거든요. 거기다 써놓으실래요? 이걸 합의해제라 그래요.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건데 합의해제 효력은요.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합의를 안 지키고 을이 토지 소유권을 안 해주고 병한테 팔아버렸죠. 병이 이제 제3자가 되는 거죠. 합의 해제 후 합의 해제가 됐는데 그 후에 병이 이걸 이런 사실을 모르고 넘겨보게 된 거 아닙니까? 등기까지 넘겨줬네요. 뒤늦게 이렇게 된 걸 알게 된 갑은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거 해지됐으니까 해지되면 이거 해지 효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급해서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돌려달라 그런 거죠. 병이 네가 가질 수 없다.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지겠냐? 그러면 그 말은 결국 뭐냐면 해제를 한 갑이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를 보호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합의해제와 제3자 보호 문제라 그래서 합의해제는 우리 조문에는 없거든요. 우리 조문에는 해제가 나와 있고 합의해제는 그 판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합의해제의 경우도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제3자 보호 규정은 548조 1항 단서에 있는데 보호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자 해제와 제3자 보호에 관한 548조 1항 단서가 합의해제 유추 적용됩니까? 이해 유추 적용되고요. 병이 엑스토지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됩니까? 검토해 봐야겠죠? 두 가지. 자, 2번의 양가로 1번입니까? 해제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런 조문은 있어요. 해제에 대해서는
해제는 단독행위로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합의 해제는 합의 보는 건데 요 조문을 합의 해제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 말을 바꿔 읽으면 합의 해제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제 병이 제3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제3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써야 돼요. 몇 번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 제3자 보호 문제는 제가 올해 무조건 나온다고 찍었던 문제라서 이건 다 잘 쓰셨을 겁니다. 자, 이 다섯 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제 의사표시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나 인도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문상으로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을 전제로 두고 만든 규정이거든요. 우리 판례가 동그라미 2번에서 제3자 범위에 이 사람을 추가시킵니다. 해제 의사표시가 있은 후 동그라미. 제3자가 해제된 다음에 등장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해제되기 전에 등장했다는 거고 2번은 동그라미 해제된 다음에 등장했습니다. 등기 말소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그 엉터리 등기인데 이제 그걸 믿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는 믿은 선의 제3자만 포함시킵니다. 동그라미 원칙적으로는 선악불문인데 해제 후 말소 듣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선의 제3자만 포함시킵니다. 자, 문제 해결 보시면 이 병이 바로 확대된 제3자죠.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니까 문제에서는 병이 선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눠서 말하면 되죠. 선의인 때 한해서는 보호된다. 이렇게.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548조 1항 단서에 제3 해당하게 된다. 해당하게 되면요. 병이 선의에 해당하죠? 그러면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돌려달라고 못하고 갑은 의뢰 멱살을 잡아야죠. 물건이 안 돌아왔으니까 의뢰 멱살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병한테는 돌려달라고 못해요. 나올 거라고 확신했고 나와서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1번 문제, 논술형 문제 케이스를 1번, 2번 그리고 두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올해는 쓸데없이 세 문제를 물어봤죠. 그냥 물음 1과 물음 2는 묶어서 하나로 해도 됐는데 그리고 문제 자체가 아주 길어서 이따가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비하는 강의가 좀 11월 달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올해 제 강의 최고 목표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안지 쓰는 양을 제가 1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날 그 하루 특강할 때까지 이제 그 나눠주는 그 프린트를 이렇게 모아보면은 한 2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것도 양을 굉장히 줄인 건데 그다음 한 페이지당 그 10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약수량 10분 안에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10분 안에 쓰는 걸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7, 8분 정도로 줄였을 수 있도록 그 밑줄을 잘 끊는다든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줄여 쓰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읽다 시간 다 보내죠. 실제로 20분 안에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문제 읽는데 한 7, 8분 날아가니까 답안지 쓸 수 있는 시간이면 13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출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짜증난 게 2번도 약수령으로 내야 되는데 또 케이스로 냈습니다. 이런 걸 이걸 준사령이라 그러거든요. 케이스를 빙자한 약수령 문제인데 이렇게 내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문제는요. 조합에서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A급 문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나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이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예전 사법시험처럼 어려워진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 있죠. 중요한 판례가 있는 문제들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런 식으로 중요한 판례가 있는 문제를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뒤에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 끝에 보시면 그 실제 문제하고 학원 수업자료 비교라 그래가지고 쭉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문제 2번에 이렇게 돼 있죠. 학원 교재 페이지 208페이지에 해당 판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제 책 208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 판례 두 개가 딱 실려 있습니다. 어떤 책에는 뭐 그 하나만 실려 있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걸 두 개를 다 실어놨죠. 근데 실어놨음에도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좀 무리다고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럼 이제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근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보고 내년에 출제하는 사람이 참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도 나왔다는 걸 그분이 보게 되겠죠. 내년에 출제위원이. 그럼 본인도 또 그런 걸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시험에는 이런 판례들, 케이스화 시킬 수 있는 판례들을 바로 물어보는 문제, 이게 변호사 시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동업계약을 하면 그 조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갑과을을 한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인데 얘는 둘이 했어요. 둘이. 두 사람이 동업계약을 하면서 1억 원 투자해가지고 수익금은 5대5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싸움이 나가지고 탈퇴한 거죠. 자, 의리 탈퇴 동그라미. 그래서 조합에서 탈퇴라는 제도가 있는데 2인 조합에서 탈퇴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판례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의뢰 탈퇴로 인해서 갑과 을의 법률 관계와 어떻게 되느냐 한 문제. 그다음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한 비용, 조합 채권자죠. 조합 채권자가 이제 탈퇴하고 갑만 남아 있잖아요. 갑한테 대금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검토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 판례가 있죠. 그 1번 판례, 2번 판례 이 두 개가 제 페이지 208페이지 기본서에 써놨던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탈퇴하시게 되면요. 원래 조합 탈퇴하면은 이거죠. 해산 청산 하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그 둘째 줄을 보시면 2인 조합에서 탈퇴할 때는요. 해산 절차 안 거칩니다. 안 거치고 그냥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조합 소유 합의에 속한 것은 한 사람 남아있죠? 한 사람 단독 소유로 속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나머지 사업을 계속 하라고 판례가 말하고 있습니다. 탈퇴한 사람하고 남은 사람은 지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하나 판례가 있고요. 문제 보시면 그 2번 병은 조합 채권자입니다. 조합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병한테 전체를 받아낼 수 있냐는 건데 판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이루어진 조합에서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합의는 그다음에 남은 조합원에게 원래 합의였다가 걔는 한 사람 빠지니까 남은 조합원 거로 몰아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채권자는요, 그 잔존 조합원에게 이게 포인트죠. 여전히 조합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탈퇴가 안 돼 있으면 조합한테 청구하면 되잖아요. 조합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원래 두 사람이 동업했는데 한 사람이 나가고 혼자 있더라는 거죠. 그럼 걔한테 받아낼 수 있냐는 건데 안 받아내면 방법이 없죠. 걔한테 다 받아내야지. 그래서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판례가 말을 했고 상식에 입각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 자체는 좋은데 이런 식의 문제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들을 다 정리해서 준비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돼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제가 그 11월 때부터 시작하는 강의에서는 중점적으로 이걸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앞에 진도부터 찾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그 시험에 나올 만한 판례들. 그게 꼭 예전에 비하면 이제 우리 시험에 좀 범위를 넘는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나올 만한 것들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썼을 거기 때문에 당락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남들도 못 쓰는 건 나도 못 써도 됩니다. 근데 남들이 잘 쓰는 건 잘 써야 되죠. 그게 문제 3번입니다. 이것도 우리 A급으로 눈물 나게 찍었죠. 위험부담이 이게 537조, 538조 위험부담 문제인데요. 그동안 위험부담이 537조 위험부담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538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538조 위험부담을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위험부담은 일단 후발적 불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한 다음에 이행기 전에 둘째 줄 승낙을 받고 주택을 쓰려 을이 채권자죠. 물건 넘겨받을 사람. 채권자 과실로 인해서 주택이 멸실됐다. 불능됐죠. 이게 채권자 과실로 인한 후발적 불능. 그게 바로 538조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매수인 잘못이죠. 매수인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538조가 문제된다 돼 있고 538조 애웠던 거 써야 되죠.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여기서 채권자는 이제 물건 넘겨받을 사람 을입니다. 을의 과실로 인해서 이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인 채무자는요 을한테 대금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매수인이 잘못한 경우니까 대금 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썼습니다. 1번, 2번이 문제가 길어서 이게 열심히 쓰다가 시간 없죠. 그래서 간단히 썼고요. 그다음 4번 문제는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우리 계약갱신 요구 문제는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계약법의 특별법으로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공통적인 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명령, 최우선 면제권. 그렇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상가에 추가되는 게 하나가 권리금 보호제도거든요. 근데 권리금 보호제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권리금 보호제도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5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작년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올 거라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상가금융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시 요건에 대해 설명하는 뭐 대상 할 말은 없고요. 제가 답안지 쓴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 6페이지 다시 돌아가셔서 수험 자료 비교 좀 볼까요? 실제 문제하고 비교해 보시면 7페이지인가요? 물음 1번, 2번은 우리 학원 예시 답안지 13-2에서 부담부 중에 사례형 문제, 원래 여기 그 실제 있었던 판례 사례입니다. 그대로 시험에 똑같은 스타일로 나왔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자기 종업원한테 증여한 케이스였고, 여기에서는 자기 조카 아들한테 증여한 케이스였어요. 큰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하나 나왔고, 그리고 밑에 별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보는 게 실전 모의고사반인데, 그때 문제로서 약수로는 출제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합의적 제3자 보호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예시 답안지 11번하고 11-1번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차이점은 우리가 제가 예시 답안지에서 나와 있는 요 사례는 제3자로 보호가 안 되는 케이스고, 실제 시험 문제는 보호가 되는 케이스인데, 보호가 되는 케이스도 그 전에 답안지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강의가 시작되면 그 실전 모의고사반까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11월 달 12월 이렇게 한 번 하고, 1월, 2월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이렇게 9월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되는데, 11월, 12월 달에는 그냥 우리 자세하게 기본 이론을 하는데, 1, 2월 달부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로 답안지 쓰는 연습을 하거든요. 문제 내고, 계약법 같은 경우는 문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예시 답안지를 좀 나눠주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지막에 9월 달에 하는 게 실전 모의고사반인데, 시험 직전이니까 그때 썼던 것은 기억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208페이지에 해당 판례를 두 개 다 눈에 보기 좋게 수록했다는 거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중에 없는 하나뿐이 없는 책도 있었는데 저희는 두 개를 수록했다고 기본 강의 시간 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나 제가 이건 솔직하게 중요하다고 찍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근데 문제 3번은 뭐 위험부담은 특이 A급이죠. 그래서 예시 답안지도 6번의 약수령으로 6-4번의 사령으로도 냈었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냈었고요. 문제 4번이 압권이 있네요. 우리 예시 답안지 40번에 이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9월 12일이 우리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마지막 수업 날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가 이거 있어요. 문제 4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여러분이 이 답안지를 쓰고 18일 날 6일 뒤에 시험장에 갔을 테니까 다른 거 몰라도 이 문제는 잘 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내년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좀 방향을 알 수 있었고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대강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방문가 기본서 뒤쪽에 보시면 1회부터 9회까지 그 예시 답안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완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때는요, 그걸 참고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지금 11월 달에 쓸 교재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9회까지 기출문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 어떻게 나오겠구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중요한 판례들을 케이스에서 직접 물어보는 그런 2번 같은 스타일 문제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서 자료들 예시 답안지로 막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올해 2차 시험 민법계약법 간단히 우리가 리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